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우리가 이제 빈곤에 대해서 서로 이제 상의하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빈곤선을 이야기할 때는 통계치 또는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이용되고 그 통계치를 분석하면서 우리가 빈곤선을 이해한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치로 분석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이제 잘못된 경우는 이제 잘못된 그 평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통계치, 통계의 마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어떤 통계치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통계의 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살펴보고, 제가 그 이유는 너무 통계치 데이터로서 우리가 이번 주 수업을 하고 있음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명확한 것보다는 그냥 추정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통계의 마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9년도 이 통계청에 따르면은 저희 나라는 어찌되었던 소득 불평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이. 그래서 하여튼 좀 의아해하죠. 코로나가 발생이죠. 코로나가 이제 발생하면서 상당히 이 부익부, 빈익빈 이런 양극화 현상이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2019년도 이 통계청에 따르면은 소득 불평등이 개선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통계청에서는 2019년도 진위 계수가 0.339로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소득 5분위 배율, 이따 배우겠지만 이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을 비교하는 5분위 비율이 6.25배로 낮아졌다. 그러면 불평등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발표를 보면서 피부로는 우리가 못 느끼죠. 아니 수치로는 불평등이 개선되고 있는데 우리가 몸소 느끼는 이런 그 경험으로 볼 때는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이제 통계의 마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이제 그 문재인 정권의 이제 두 번째 통계청장, 이제 강신우 통계청장이 임명되면서 이분이 약간 그 표본 집단과 조사 방식을 바꾸는 이제 대대적 개편이 이뤄집니다. 이 대대적 개편이 이러면서 이게 통계의 마법이죠. 5배 이상 벌어졌던 이런 5분위 배율이 4배로 좁혀진 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어떻게 됩니까? 소득 불평등이 개선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전의 방식으로 볼 때는 이전의 방식으로 볼 때는 계속 그 5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의 방식으로는. 이게 바로 이 표본 집단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이제 통계의 마법이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 강의는 이런 통계의 마법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강의를 듣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통계의 마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주의 깊게 이해하시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이 소득 불평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로렌츠 곡선, 고등학교 때 상대적 빈곤율, 지니 계수, 익히 들었던 이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은 이제 복습 차원에서 그러니까
살짝 읽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로렌츠 곡선의 요 B부터 D, 요 직선이 이제 균등이고, 요 넓이가 넓어질수록 소득 불균등이 악화된다고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죠. 그래서 요 A 값을 하나의 개수로 표시한 것이 바로 지니 계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A 값을요. 그래서 이 지니는 그 이태리 이제 학자입니다. 경제학자고. 그래서 이제 이 코란도 지니가 이 로렌츠 곡선의 A 값을 하나의 개수화시켰죠. 개수화시켜가지고 우리가 보통 소득 분배가 균등하냐, 불균등하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제 지니 계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계의 마법에 상당히 영향을 받죠. 그래서 뭐 표본 집단을 어떻게 이제 꾸미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어찌 되었든 뭐 표본 집단이 뭐 변했던 어찌 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저희 나라의 지니 계수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0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2017년도는 0.453였고 18년도는 0.345였고 19년도는 0.339에서 2020년도는 더 0에 가까운 0.331로서 우리나라의 진위계수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진위계수가 4 이상이면 이제 불평등이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뭐 불평등이 좁아지고 있죠. 근데 뭐 여러분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피부로는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통계의 마법이라는 이러한 원인도 있지만 우리가 2차 시에 배울 이제 피케티의 말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이제 가처분 소득입니다. 가처분 소득보다는 자산의 불균등이 더욱 심각한 사회가 되었다. 다시 얘기해서 소득은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의 이 급여는 엇비슷하다 이거죠. 엇비슷하다. 뭐 저 예를 들어 가지고 저뭐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5급 공무원 그러니까 이제 그 판검사 이제 판검사 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행정고시 패스하신 분들 이분들이 이제 5급 공무원으로서 바로 이제 과장으로 이제 이 공무원에 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연봉을 보면은 거의 5천과 6천 사이에 있어요. 5천과 6천만 원 사이에 있어서 그래서 뭐 정말 뭐 개천에서 용인한 판검사 하시는 분들은 저 주변에서 봐도 집 한 채 이렇게 뭐 갖고 사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그 친구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급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판검사들이.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저 갖고 뭐 이렇게 뭐 문제시하고 뭐 비하한다 할까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이 쿠팡에서 그 배달하시는 분들이 연봉이 6, 7천 되고 뭐 어떤 쿠팡 뭐 그 이상이다.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케티 말대로 지금 이 시대의 소득보다 더욱 우리가 불평등을 이야기할 때는 이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보다는 바로 자산으로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저도 피케티 말에 동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전부터도 얘기했지만 자꾸만 저희가 뭐 기본소득 그러는데 피케티 주장은 기본소득보다는 기본자산소득이 더욱 중요하다는 얘기죠. 왜? 지금은 소득의 시대에서 자산의 시대로 변했기 때문에 자산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소득
불평등은 좁아지고 있다는데 왜 이렇게 피부로 못 느낄까? 바로 이 자산 진위 계수가 우리가 점점점 양극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4가 넘으면 불평등이 심각한 거죠. 0.4가 넘으면요. 2018년도에 벌써 자산 이 불평등 진위 계수가 0.588에서 20년도에는 0.602로 올라갑니다. 점점점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피부로 못 느낀다는 것은 통계의 맞법의 문제도 있지만 어찌 되었든 이제 소득보다는 자산이 상당히 양극화돼서 우리가 불평등이 아주 심한 이제 국가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여러분들의 이제 그 뭐 상식이라 할까?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볼 거는 상대적 빈곤율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빈곤율, 다시 말해서 빈곤선. 그래서 상대적 빈곤율과 빈곤선은 이제 같이 갈 수도 있고 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우리가 뭐 수능 시간이 아니니까 이제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배웠기 때문에 뒤로 하고 일단 뭐 상대적 빈곤율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상대적 빈곤율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절대적 빈곤율 저희가 이제 그 바스케 방식을 했죠. 바스케 방식으로 해서 절대적 빈곤율로서 우리가 빈곤선을 측정했는데 제가 연도는 자세히 이제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상대적 빈곤율로서 빈곤선을 측정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빈곤율이라는 것은 여기에 나온 대로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0년도의 중위소득이 2998년도고 2019년도의 상대적 빈곤율이 16.3%고 20년도는 15.3%입니다. 하여튼 뭐 좀 좁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뭘 의미하냐면은 자 중위소득 50% 이하를 가르는 이 빈곤선이 1,499만 원으로 책정지고 1,499만 이하의 처분 가능 소득으로 생활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3%였다는 의미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처분 가능 소득이라는 것은 뭐 간단하게 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처분이 가능한 소득. 내가 100원을 벌었고 뭐 이자도 나가고 뭐 생활비도 나가고 이것을 뺀 정말 처분이 가능한 소득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 인구의 15.3%가 이하로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우리나라가 이제 상대적 빈곤율로 이제 바뀌면서 이렇게 빈곤선의 추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 소득으로서도 상대적 빈곤율이 나오지만 우리가 보통 이 처분 가능 소득 아까도 우리가 진위 계수도 봤지만 보통 우리가 빈곤을 할 때는 이 처분이 가능한 소득을 가지고서 빈곤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파란 줄, 요 처분 가능 소득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2018년도에는 16.7,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16.4, 그 20년도에는 15.3, 점점 그 상대적 빈곤율이 낮아지면서 그러니까 거기 처한 인구들의 숫자가 낮아지는 거죠. 숫자가 낮아지니까 불평등이 좁아진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시간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통 이 중산층 우리가 그 사회자본과 문화자본하면서 이 계급과 계층을 우리가 보면서 계층은 형이상학적 개념이다. 그러면서 지위, 외모죠, 계급, 권력
3차원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형이상학적 개념이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중산층, 뭐 하류층, 상류층 할 때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고 이제 이야기했고, 그래서 보통 이게 OECD 기준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빈곤층, 아까 빈곤선이죠. 그 다음에 50에서 150%가 중산층. 그러니까 뭐 1,500에서 뭐 150이면 얼마입니까? 한 2,800? 1,500에서 150이면 뭐 1,750인가 2,300. 그다음 150을 초과할 때 상류층으로 본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저런 상류층입니다. 그래서 저가 상류층일까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가 볼 때는 상류층이에요. 이 기준으로 볼 때는. 하여튼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요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50% 미만, 50에서 150이 중류층, 150이 이상이 상류층.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이제 평균 빈곤 갭, 그죠? mean poverty gap이라고 해도 이게 고등학교 때는 안 나왔을 거예요. 그죠? 고등학교 때는 이제 상대적 빈곤율만 여러분들이 빈곤선 하는데, 요 평균 빈곤 갭은, 요 공식대로 상대적 빈곤소득, 그 다음에 하위소득 계층 평균소득을 빼고 다시 상대적 빈곤선 소득으로서 나누는 그런 그 갭으로서 빈곤 갭이 작을수록 빈곤선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 빈곤으로부터 탈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빈곤에서 어떻게 탈출을 하느냐, 그 가능성을 측정하는 것이 바로 평균 빈곤 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9년도는 39.4, 그 다음에 2020년도는 30.2. 그래서 뭐 하여튼 그 빈곤 그 작을수록 빈곤 갭이 작을수록 탈출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OECD 평균은 28.59. 그래서 우리가 했던 그 빈곤을 탈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따가 보겠지만 이 빈곤으로부터의 탈출, 이 경우가 그 아말르티아 세네의 이런 그 적극적 자유를 보면서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그 5분위 배율, 그렇죠? 그래서 이 5분위 배율은 전체 소득에서 20%, 20%. 우리나라 사람들이 버는 뭐 5천만에서 뭐 20% 해가지고 전체 인구에서 이제 그 5개로 나눈 거죠. 그래서 소득 구간을 5개로 정하고 상위 20% 계층의 소득의 평균 소득을 하위 20% 계층의 평균 소득 나눈 것으로 5분의 1 배율이 수치가 클수록 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9년도엔 6.25배, 2020년도는 5.85배로 불평등이 완화됐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통계청이 발표한 거는 4점대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불평등이 완화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을 나눈 가격이 5분위 배율이고, 이 수치가 낮아질수록, 당연하죠. 수치가 낮아질수록 균등한 사회로 간다는 거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5분위 배율도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분위 배율이 있습니다. 이 10분위 배율도 우리가 많이 이제 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0분위 배율. 그래서 하위 10%, 이제 아까는 20%로씩 나눴지만 지금 10%씩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P값이라 그러는데 P10은 소득 10분위 중 하위 10%, 그쵸? 이게 소득 1분위입니다. 2분위 3, 4, 5, 6, 그래서 상위 90% 이상이
이제 그 상위 20%, 그래서 하위 20%가 P10에서 P20. 요 가운데가 중앙가 P50이라 합니다. 이 P50입니다. 그래서 상위 10% 평균 소득 나누기 하위 10% 평균 소득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요 나누는 가격은 아까는 이제 20%로 나눌 때는 5분위 배율이 균등하냐 불평등하냐 하나의 측정지로 많이 이제 이용이 되지만, 이 10분위 배율은 이런 10% 나누는 것보다 요 구간 설명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90 아까 상류층과 10 하류층 1분위 단위죠. 배율이 6배를 넘어섰다는 것은 그만큼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 사이의 격차가 벌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뭐 진위계수는 평등해진다 그러고, 지금 이 P값으로 볼 때는 10분위 배율을 볼 때는 지금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1년을 4분기라고 나눕니다. 3, 6, 9, 12 해가지고 2019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20년도도 이렇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래서 매 분기마다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2019년도에 그 P90과 P10, 그러니까 상류층과 하류층 소득 1분위와 소득 9분위와 10분위 사람들 차이가 6배, 뭐 좀 낮아졌다가 다시 6배로 가고, 그럼 고소득과 저소득의 사이가 격차가 벌어졌다는 것이죠. 소득이 줄어든 이들이 많아 빈곤층 구부짓는 기준선이 내려갈수록 고소득자가 늘어 부유층을 기르는 기준이 올라갈수록 배율도 커진다. 그러니까 뭐 벌어진다는 거죠. 뭐 나눈 가격이니까. 근데 그 아까도 봤지만 진위계수하고 우리가 다르게 또 우리가 의미가 가지죠. 그러니까 소득 불평등이 진위계수로 볼 때는 평등해지고 가고 있다는 거고, 이런 그 10분위 단위로 볼 때는 소득 불평등이 그렇게 완화되고 있지는 않다고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통계의 마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주의 깊게 보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건 이제 팔마 비율이에요. 일단 이제 그 호세 가브리엘 팔마라는 그 영국 경제학 교수가 발표한 겁니다. 이 팔마 비율은 중산층입니다. 중산층이 얼마나 두꺼운지를 보여주는 팔마 비율도 나빠졌다. 그래서 가계소득 상위 10% 소득 점유율과 하위 40% 소득 점유율을 나눈 것이 바로 팔마 비율로서 숫자가 올라갈수록 양극화가 나타난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팔마 비율이 올라갈수록 중산층이 좁아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팔마 비율이 중산층이 얼마나 두꺼운가를 보는 거니까 팔마 비율이 올라갈수록 중산층은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는 대로 팔마 비율이 저희가 낮아지기도 했다가 2020년도 1분기 때는 팔마 비율이 1.4율로서 올라갔죠. 그만큼 소득의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점점 벌어지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20년도 1분기 팔마 비율은 1.46. 그래서 팔마 비율이 이전보다, 그러니까 2019년도 4분기에 1.19에서 1.46로 팔마 비율이 올라가면 중산층의 소득 점유율이 줄어든다. 그래서 1.29에서 1.46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런 그 데이터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때 이제 또 부동산이 아파트가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됐다는 그런 그 시기하고도 저희가 맞아지죠. 그래서 하여튼 이 부동산이 폭등할수록 어떻게 보면 중산층은 좁아진다는 얘기죠.
중산층은 좁아진다. 그러니까 팔마 비율을 볼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벌어지는 이유는 바로 아파트 가격이 있고, 그러니까 부동산이 폭등할수록 중산층은 좁아진다는 얘기죠. 중산층은 좁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점을 우리가 조금 이제 주의하면서 이제 봐야 된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잡지 못하면 소득은 양극화되고 중산층은 좁혀진다는 이런 조심스러운 우리가 결론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새로운 정부도 이런 그 아파트 가격을 어떻게 하면 잡을 것인가,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뭐 근데 벌써 뭐 용산과 강남이 뭐 뜬다니까 하여튼 뭐 그건 뭐 정치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하여튼 부동산 폭등은 중산층을 좁혀진다.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돈이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고 그것이 다시 올라가고, 그러니까 뭐 우리 같이 중하류층 사람들이 아파트를 산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지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찌되었든 2019년 분위별 소득 점유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OECD 평균적으로 상위 40%는 전체 소득의 62.16%를 차지했고, 하위 40%는 약 20.56을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40%가 65.09, 하위 40%가 약 17.89를 차지해서 OECD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불평등이 심각한 셈이다. 그죠? 뭐 아까 얘기했지만 피부로 저희는 이제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것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끝으로 우리가 이 소극적 자유와 이 적극적 자유를 보면서 아마르티아 센 이제 그 인도 이제 그 경제학자 교수고, 이분이 아시아인으로서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이제 받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 분이고, 아주 뭐 인권의 빈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많이 연구를 하셨고, 이제 후기에 들어서는 이제 인간개발 지수, 이제 GDP가 문제가 많다. 인간개발 지수라는 이야기도 이제 강조하시고, 하여튼 뭐 아시아 최초의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제 아마르티아 센 이제 교수님 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그 신자유주의의 개척자 프리드리 본 하이եկ은 소극적 자유죠. 뭐냐, 타인에 의한 강제가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소극적 자유죠. 타인에 의해서 강제가 없는 상태. 그래서 이분이 가장 이제 그 중요시했다는 것은 국가가 개입해서 시장 질서를 바로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 모른다는 얘기죠. 시장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국가가 개입해서 알 수 없는 영역인 거죠. 과학적으로 표현될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물자체, 그런 그 시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인간의 힘이나 국가가 개입해서 그 우리가 모르는 영역을 접근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모른다는 얘기, 물자체의 영역이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이제 하이եկ의 주장이죠. 그래서 시장에서의 자유,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기초로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그 본 하이에게 이런 소극적 자유에 대해서 자, 그 아마르티아 센은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지고 있습니다. 장기 실업자가 타인에 의한 강제가 없어도, 그렇죠? 장기 실업자가 하이엑님, 자, 내가 장기 실업자예요. 근데 타인에 의한 강제가 없어요. 없어도 이 사람이 자유가 있냐 이게. 여러분들, 자, 사람이 돈이 있어야 먹기도 하고 자유가 있는 거죠.
돈이 없는데 어디를 갈 것이고 교통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업자가 강제가 없어도 이게 자유가 있는 것이냐 이게. 자, 여성이 이혼할 수 있는 선택권은 있지만 이제 인도뿐이니까 인도는 이제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상당히 성평등이 왜곡된 사회죠. 그래서 이 아내 학대도 빈번하게 이제 발생하고 있고 하나의 또 관습처로 생각하는 국가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하도 이제 남편이 이제 아내 학대가 이루어지면 여성이 이제 이혼권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 세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혼할 수 있는 선택권은 있지만 이혼 후 남성 중심의 경제로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이혼 후 절대적 빈곤자로서 추락한다는 얘기죠. 추락한다. 그래서 쉬운 얘기로 이혼을 해도 절대적 빈곤자로 추락하니까 이것도 자유가 있는 것이냐 이거죠. 자유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역량 접근법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적극적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 자유는 아마르티 센가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이야기한 이제 마사 누스바움. 저도 누스바움에 대해서는 이 정치 철학자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도 자세히 모릅니다. 이번에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하여튼 누스바움 이 분들이 타인에 의한 강제가 없는 상태가 그건 소극적 자유에 불과하다. 자유가 되려면 내가 빵도 사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여행도 갈 수도 있고, 이러한 것이 진정한 적극적 자유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니, 아까도 했지만 실업자한테 타인에 대한 강제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머니 사정이 녹록하지가 않는데. 이 자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저도 대학교 다닐 때도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경제권에서 상당히 독립을 했지만 저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렇게 아르바이트한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한다 그런 것은 관례 이런 어떤 관습적인 그런 것은 없었어요. 다 부모님한테 타서 쓰는 거죠. 그게 또 당연한 것을 생각하고 있고. 근데 제가 성인인데도 부모님한테 맨날 돈을 타야 되니 이 자유가 있나니? 그냥 말뿐이 허울 때뿐이 자유죠. 이게 바로 소극적 자유라니. 나는 내가 대학생이고 성인이니까 담배도 필 수도 있고 술도 먹을 수도 있고 여행도 갈 수도 있고 다 자유가 있어요. 나보고 강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돈이 있어야 담배를 피우고 돈이 있어야 여행을 가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쇠는 진정한 자유, 적극적 자유를 누스바움과 같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라 그러냐? 자유는 적극적 자유, 역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참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인타일트먼트 여러분들 이제 그 영어 사전을 찾아봐도 어떤 권리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역량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인타이트먼트 역량이란 말 물론 힘을 가질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역량이죠. 역량을 강화시킨다.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역량을 강화시킨다. 그래서 역량이란 말도 한편으로는 해석하는데 큰 무리는 없지만 우리가 니체의 초인 위범의 시처럼 그냥 인타이트먼트로 그냥 붙이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우리나라는 인타이트먼트를 역량으로 해석합니다. 자, 이분이 뭐라 그랬냐?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 그쵸? 개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업자가 타인이 아무도 강제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돈을 벌게끔 해서 자유를 갖는 거죠. 이게 진정한 자유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실업자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조건, 예? 조건이 바로 인타이트먼트예요. 그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국가의 개입이죠. 그렇다고 센이 뭐 시장 질서를 모든 것이 파악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으세요. 하이익처럼 그 시장 질서는 이제 물 자체다. 그러니까 뭐 우리의 힘으로서 파악할 수 없다. 근데 그렇게 하지만 단지 우리는 문제가 되는 것을 예방은 할 수 있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는 하이익하고는 같은 생각을 갖고 계세요. 같은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은 뭐냐면은 근데 실업자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 역량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자 유리천장은 여성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 이게. 그래서 이분은 뭐냐 여성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 역량, 인타이틀먼트를 사회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리천장이라는 것을 사라지게 해서 여성들이 자기의 능력을 펼 수 있게끔 사회적으로 개선돼야 된다는 얘기죠. 개선돼야 된다. 이게 바로 필요하다. 이게 인타이틀먼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드는 사회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개천에서 용이 안 나온다고 뭐 여러 번 이야기지만 자 아주 공부를 잘했어요. 시골 학생이 정말 뭐 천재.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천재성을 발휘할 수가 있냐 이거죠. 등록금이 뭐 지금은 저희 나라 등록금은 뭐 좀 싸니까 뭐 1년에 뭐 한 1,000만 원 정도니까 아니 뭐 전부 때도 저거 얘기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1억 정도 아이비리그가 1억 정도 이제 드는데 그러면 1억이 있어야 아이비리그를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그렇게 천재한테는 모든 장학금 제도를 이용해서 아이비리그 갈 수 있게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사회적 환경이 없으면은 자기 천재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게끔 사회적으로 개선하게끔 그죠?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인타이트먼트고 이것이 바로 사회적 개선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분은 이제 역량이라는 개발을 하면서 자, 이 얘기를 왜 했냐? 우리가 이제 빈곤을 이제 배웠어요. 빈곤을 배웠는데 어찌됐든 뭐 기본적으로 뭐 상대적 빈곤율이다, 뭐 어떤 뭐 팔마 비율이다, 오분위 배율이다, 뭐 여러 개 배웠지만 자, 세네 입장에서는 자, 빈곤자들이 이제 빈곤 갭 탈출할 수 있는 그 역량. 원래 이제 빈곤 갭도 이제 이제 세네 지수가 있습니다. 세네 지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복잡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는 안 하고 있는데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그 역량을 그러니까 빈곤 갭이죠. 그것을 사회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사회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네? 사회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빈곤을 탈출할 수 있게끔 하는 빈곤자가 벗어날 수 있게끔 하는 그 역량을 사회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사회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분은 GDP보다는 바로 인간 개발 지수라는 것이 더욱 그 사회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총만나해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GDP에서 우리가 뭐 선진국이니 중진국이니 후진국이니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빈곤자가 탈출할 수 있게끔 만드는 사회적인 힘, 이게 바로 인간 개발 지수예요. 그러니까 유엔 산하에서 인간 개발 지수를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나라가 이 인간 개발 지수가 그렇게 또 낮지는 않아요. 그래서 23위, 지수는 0.919, 뭐 기대 수명, 교육기관, 뭐 GDP. 그래서 일본이 19위, 미국이 17위, 중국이 85위를 기록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빈곤자들이 탈출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이 중국은 우리보다 낫다는 얘기야. 똑같은 이야기. 중국 낫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 인간이 진정하게 자유를 느끼려면 결론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뭐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돈이 없으면 자유가 없어요. 저가 뭐 실업자가 됐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이 펑펑하죠. 얼마나 자유스러워요. 어디도 갈 수도 있고. 근데 차비가 있어야 옮기고 여행비가 있어야 옮기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자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돈 벌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만 자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적극적 자유고 하이եկ이 이야기한 것은 소극적 자유에 불과하고 적극적 자유가 바로 인타이트먼트다. 어떻게 하면은 빈곤자가 빈곤을 벗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사회적인로 필요한 것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 사회자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자, 불과 한 달 전에 고시원에서 두 분이 그냥 그 철거에 반대하면서 자살을 하셨죠. 자,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자, 그분들은 이제 빈곤자죠. 뭐 고시원에 사니까 빈곤하시죠. 이 빈곤자들이 이 빈곤을 탈출할 수 있게 하는 이러한 역량을 갖춘 사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사회를 갖추지 못하니까 자꾸만 자살을 하시고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거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우리가 빈곤도 배웠고 그 다음에 이런 역량이라는 문제, 인타이트먼트, 센 교수의 역량이라는 것도 배웠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많은 생각을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차 시에는 피케티의 이야기를 가지고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피케티 지수로 볼 때는 저희 나라는 최악의 불평등 사회입니다. 최악의 불평등. 그러니까 아까도 했지만 통계청하고 전혀 다른 개념이 나오는 거죠. 하여튼 고생 뭐 수업 드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좀 새벽에 녹화를 해서 목이 좀 좀 두텁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1차치 수업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